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시간 3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세붕의 오륜가, 윤선도의 만흥,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이 3편은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조들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묶어보았는데요. 우리는 시조를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반영된 과거,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시조란 무엇일까요? 아래 두 그림은 선생님이 AI에게 그려달라고 한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은 조선시대 양반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고, 두 번째 그림은 조선시대 양반이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그려줘 라고 했어요. 그림 속 인물은 앞서 말했듯이 조선시대의 양반입니다. 양반을 다른 말로 하면 사대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나볼 시조의 주요 향유층도 바로 양반, 즉 사대부였죠. 사대부의 시조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이는 제시된 그림과 관련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일반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려는 시조예요. 혹시 둥근 해가 떴습니다 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인데 이 노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이처럼 당대 사대부 계층들도 자신들이 다스리는 일반 백성들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조라는 갈래를 통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본인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조예요. 고전 시가에서 자연의 반대 개념은 속세예요. 속세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 사대부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관직에 있는 삶을 말해요. 그러한 속세에서 물러나서 자연 속에서 자신의 분수에 알맞게 사는 삶, 이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드러나죠. 앞으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시조에서 자주 만나게 될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안분, 안빈이라는 단어예요. 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안분은 분수를 지키며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안빈은 가난함 속에서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은 비록 의리의리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사는 삶. 그게 바로 당대 사대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작품을 통해서 앞서 나눈 주제의식들을 만나볼 건데요. 오륜가와 훈민가는 백성에게 유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려는 시조에 속하고, 만흥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시조에 속합니다. 과연 작품 속에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을지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주세붕의 오륜가입니다. 이 작품은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작품인데요. 그래서인지 작품 속의 화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듯이 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가르치려는 내용은 오륜이라는 것입니다. 오륜이란 국가, 사회, 가족 차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의 윤리를 말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수직적인 질서가 있으니 이를 잘 지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입니다. 사람마다 이 말씀 들으려무나. 이 말씀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씀 잊지 말고 배우고야 말 것이니라. 일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화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제목을 봤으니까 이제 알고 있죠? 화자가 오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는 걸. 이어서 이수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부모님 아니시면 내 몸이 없었으리라. 이 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 끝이 없으리로다. 이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륜의 항목 중 하나인 부자일친입니다.
부자유친이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리로 서로 친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아버지와 아들은 친밀히 사랑해야 한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그 대상을 아버지와 아들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앞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했던 것처럼 부모와 자식 중에서도 아랫사람인 자식이 윗사람인 부모에게 지녀야 할 도리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수를 보도록 할게요. 종과 주인을 어느 누가 만드셨냐?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먼저 안하니.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나 맙시다. 삼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륜의 항목 중 군신유의입니다. 본래 군신유의란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작품의 창작 목적이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벌과 개미는 여왕 벌과 여왕 개미를 모시며 살아가는데요. 한낱 미물인 벌과 개미도 이 뜻, 그러니까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당연히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생태계의 질서로부터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유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이러한 질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와 같다는 것이죠. 다음은 사수입니다. 씨압이 밭갈러 가는데 밥 광줄이 이고 가서 밥상을 들되 눈썹에 맞추는구나. 친하고도 고마우시니 손님이나 다르실까. 사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륜의 항목 중 부부 유별입니다. 지아비는 남편을 의미하는데요. 남편이 밭 갈러 간 곳으로 아내가 밥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남편에게 차려주는데 눈썹에 맞추어 든다라는 표현이 낯설죠. 이는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표현인데 한자성어로 거안재미라고도 해요. 이는 밥상을 눈썹과 가지런 하도록 공손히 들어 남편 앞에 가지고 간다라는 뜻으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친하고 고마운 손님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손님은 늘 반가운 존재이고 대접해야 할 존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잘 대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기도 하는 게 손님이죠. 따라서 아내에게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입니다. 오수. 형님 잡수신 젖을 내 따라 먹습니다. 어허 저 아우야 어머님 너 사랑이야. 형제가 화목치 않으면 개 돼지라 하리라. 이 부분은 형제 간의 질서를 형제 간의 대화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우는 형에게 말하죠. 어머니의 젖을 먼저 먹고 자란 형님을 아우가 공경하고 있음을요. 여기에서 젖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아우에게 말합니다. 어머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못하면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 간에는 늘 화목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돼지라는 건 오륜을 지키며 실천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존재를 의미하죠. 오수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은 오륜에서 말하는 붕우유신과 관련이 있는데요. 붕우유신이라는 건 원래 친구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오륜의 덕목이에요. 하지만 이 작품은 앞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인 친구 사이의 내용을 수직적인 관계인 형제 사이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제 간의 화목한 관계를 강조했던 건 주세붕이 관찰사로 있는 지역에서 부모의 재산과 같은 이유로 형제 간의 불화가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조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육수입니다.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공경치 않으면 어디가 다를까.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말 것이니라. 육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륜의 항목 중에서 장유유서입니다.
어른들에게 공경해라. 즉, 젊은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기를 부모와 형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작가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그리고 주인과 종, 더 나아가서 가정 밖으로까지는 어른과 젊은이 사이의 질서까지도 지켜야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륜과 작품 해설입니다. 이 작품은 주세붕이 황해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 지은 작품입니다. 오륜이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을 백성들이 깨우치게 하기 위해 지은 작품이죠. 가부장적인 가정 질서와 국가의 질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고요. 제1수에서 오륜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밝힌 후에 나머지 각 수에서 유교적인 덕목에 해당하는 가치들, 즉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들을 하나씩 노래하고 있습니다. 관념적인 주제인 오륜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인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적절한 비유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 돼지라는 표현, 늙은이는 부모 같다, 어른은 형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사용이 아닌 순우리말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제는 인간이 지켜야 할 오륜의 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 즉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통한 유교적인 사회 질서 확립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만나볼 작품은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만흥이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시조의 부류에 속해요. 윤선도는 당대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유배를 당하는데 이 이후로도 강력한 정치적 투쟁을 벌여서 무려 20여 년 동안 유배를 다녔어요. 이후 19년을 더 자연 속에서 세상을 피해 숨어 살았죠. 그중 이 작품은 윤선도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지내면서 지은 작품이랍니다.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입니다. 일수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 띠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띠집이란 풀로 지붕을 만든 집을 말해요. 즉 벼슬하지 않은 사람의 집을 말하죠. 화자가 자연 속에 띠집을 짓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럼 화사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개념이 바로 안빈이라는 개념입니다. 안빈이란 앞서 말했듯이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자가 스스로를 어리석은 시골뜨기라고 낮추면서 이처럼 소박하게 지내는 삶이 자신의 분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수입니다. 이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안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수에서는 안빈을 상징하는 것이 띠집이었다면 이수에서는 보리밥과 풋나물이에요. 진수성찬이 아니라 소박하게 보리밥과 풋나물, 그마저도 양껏 먹는 게 아니라 알맞게만 먹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바위 끝 물가에 나가서 실컷 놀겠다고 해요. 그 밖에 다른 일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고 하니까 화사의 개인적인 욕망이 얼마나 소박한 것인 줄 알겠죠? 이어서 삼수입니다. 잔 들고 혼자 앉아 이때 잔을 들고 있다는 건 술을 한 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 혼자 앉아서 술을 딱 한 잔 하면서 먼 산을 바라보는 거. 이게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수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고대 설화 속 인물인 소부와 허유가 등장하는데요. 간단하게 이들의 이야기를 말해보면 임금이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을 고르던 중 허유라는 사람이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허유에게 가죠. 허유야, 너 내 뒤를 이어서 천하를 다스려라 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허유는 이를 사양하고 다시는 그런 제안을 듣고 싶지 않아서 매일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부는 그의 친구인데
송아지를 끌고 가던 중 막 귀를 씻는 허유를 보고 허유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 이유를 다 듣고 나서 "아 우리 송아지에게 이 더러운 물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더 상류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서 깨끗한 물을 먹였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이 두 명은 정치, 즉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서 은둔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을 상징하죠. 이와 관련해서 화자도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 사는 삶은 삼정승으로 사는 삶보다 천자의 지위보다 더 낫다고요. 소부와 허유가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노는 게 최고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수입니다. 화자는 자신의 성품이 게을러서 일을 하늘이 아시고는 인간 세상의 일, 즉 정치를 맡기지 않고 자연에서 강산을 지키는 일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삶이고 운명이니까 나는 더욱 만족스럽게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 있네요. 이처럼 자신의 본수를 지키면서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삶을 안분지족하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해요. 마지막 육수입니다. 육수에서는 갑자기 임금의 은혜라는 뜬금없는 전개가 일어나는데요. 화자는 안빈의 삶, 안분지족의 삶을 추구하면서도 결국 이러한 삶 역시 임금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또한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이기 때문이죠. 윤선도는 앞서 말했듯이 벼슬살이를 하다가 여러 번 유배를 가요. 하지만 원래 재산이 많아서 사실은 엄청 넉넉한 삶을 살았대요. 만흥이라는 작품의 내용이 안빈이고 안분지족이라는 걸 생각하면 배신감마저 드는데요. 이처럼 풍족하게 사는 윤선도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처지에 윤선도가 놓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윤선도는 작품 속에 자신이 임금의 은혜를 여전히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서 이러한 비판을 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은 당시 신하들이 임금님께 지켜야 할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만행 작품 해설입니다. 이 작품은 정치 현실에서 잇따른 좌절을 경험한 작가가 자연에 돌아가 지내며 지은 작품입니다. 속세와 멀어져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죠. 이때 속세와 자연은 대조적인 공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하면서 만족감과 흥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준 임금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 작품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이 작품은 이름부터 훈민, 백성을 가르치는 노래입니다.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지은 노래인데요. 당시는 조선시대로 유교 사상이 보편적인 정서였고, 따라서 일반 백성들도 이러한 유교적인 도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훈민가는 특징이 뚜렷한데요. 원래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인 문학 작품은 교훈을 강압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어요. 앞서 봤던 오륜가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듯이 말하고 있었죠. 훈민가에서는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한문 사용을 되도록 하지 않고 백성들의 일상 속 소재를 일상의 언어를 이용해서 말하면서 백성의 목소리를 빌려와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교적인 질서를 가르치는데 양반 사대부의 목소리, 즉 윗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백성 중 누군가가 다른 백성을 타이르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했죠. 그래서인지 훈민가는 굉장히 쉽게 읽힌답니다.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끝없는 은혜 다 어디 갚으리라?
어디다 갚으리. 일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이수입니다. 형이여 아우여 너의 살을 만져봐. 누구에게서 타고났기에 모양조차 같으신가. 한 젖 먹고 자라나서 딴 마음을 먹지 마라. 이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삼수입니다. 임금과 백성 사이 하늘과 땅이로되 나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 하시거늘 우린들 살찐 미나리를 어찌 혼자 먹으리. 삼수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임금과 백성 사이의 배려인데요. 임금은 백성들의 서러운 사연들을 다 알려고 해야 하고, 백성들은 살찐 미나리를 혼자 먹지 말고 나눠 먹어야 한다라는 건데, 도대체 미나리가 생뚱맞게 왜 나왔냐? 실제 당시 미나리는 임금이 즐겨 먹는 약이었대요. 임금들의 단골 질환이었던 통풍에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미나리는 임금님에 대한 백성들의 애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사수입니다. 어버이 살아계신제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 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사수에서 하는 말은 일수와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수입니다. 한 몸 둘로 나누어 부부를 만드시니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한 곳에 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을 흘기려 하느뇨. 망령은 귀신 같은 건데요. 결국 오수에서 하는 말은 부부끼리 한평생 정답게 같이 살면서 함께 늙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한눈 팔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육수입니다. 아녀자 가는 길 사나이 돌아가듯 사나이 지나는 길 아녀자 피해가듯 제 남편 제 아내 아니거든 이름 묻지 말아라. 육수도 마찬가지 남녀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교 사회에서는 남녀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남녀 간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실수입니다.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마나 배웠는가. 내 아들 소학은 모레면 마치리라. 어느 때 이 두 글 배워 어질게 된 것 보려냐. 실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 교육인데요. 효경과 소학 모두 공부하는 책이에요. 즉, 공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데, 어질게 된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글을 보여서 지혜롭게 자녀를 교육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팔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꾸나. 사람이 되어 옳지를 못하면 마소를 갓 고깔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다르랴. 팔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마소는 말과 소, 그러니까 인간다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말과 소를 고칼 씌어 밥 먹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자, 구수입니다. 팔목 쥐시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라. 나갈 때 있으시거든 막대 들고 따르리라. 술잔치 다 파한 후에 모셔가려 하노라. 구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공경의 태도인데요. 어르신을 두 손으로 떠받치고 막대, 지금으로 따지면 지팡이겠죠. 지팡이를 들고 따르고 술잔치가 다 끝나면 기다렸다가 모셔가고 이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수입니다. 나무로 생긴 중에 벗과 같이 믿음 있으랴. 나의 그른 일을 다 이루려 하노라. 이 몸이 벗님 아니라면 사람 됨이 쉬울까? 벗은 친구죠. 즉, 십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 사이의 믿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친구라는 거죠. 내 그른 일, 즉, 허물도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11수입니다. 어허,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꼬. 어허, 저 아재야, 옷 없이 어찌할꼬. 굳은 일 다 일러라, 돌보고자 하노라. 조카랑 아재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조카라고 하는 거 보니 아재는 삼촌 정도가 되겠죠?
조카는 밥이 없고 삼촌은 옷이 없어요. 둘 다 가난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려는 것. 이걸 우리는 상부상조라고 하는데, 11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척 사이의 상부상조입니다. 더 넓게는 이웃 사이의 상부상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12수입니다. 네 집 상사들은 얼마나 차리는가? 네 딸 서방은 언제나 맞이하는가? 내게도 없기는 하지만 돌보고자 하노라. 상사는 장례식인데요. 다시 말하면 너희 집의 장례식, 결혼식 모두 내가 참석해서 내가 돌볼게 이런 말입니다. 12수에서는 가정의 애경사, 그러니까 슬픈 일과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수입니다. 오늘도 다 샜구나. 홈이 메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메거든 네 논도 메워주마. 오는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갑자기 농부가 화자로 등장했죠. 당시 백성들의 주된 직업이 농부였기 때문인데요. 13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농사일에 근면하고 상부상조하자는 것인데요. 근면하다는 건 꾸준하고 부지런한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날이 밝으면 일터로 나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힘을 합쳐 도와라. 이 말이죠. 14수입니다.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리지 마라. 한 번 때 묻은 뒤엔 다시 씻기 어려우리. 14수에서 하는 말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습관이니 애초에 하지도 말아라. 이런 의미겠죠. 15수입니다. 내기장기하지 마라. 송삭을 작성 마라. 진망에 무엇하며 어찌 남의 원수 되리. 나라가 법을 세워 죄 있는 것 모르는가? 15수에서 하는 말은 도박하지 마라. 송사, 즉 소송 걸지 마라 인데요. 도박하면 진망하고 소송 걸면 그 사람이랑은 평생 원수가 되니까요. 드디어 16수입니다. 이고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이라도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라커늘 짐을 조차 지실까. 16수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서도 나왔었죠. 노인 공경입니다. 즉 무거운 짐을 든 늙은이를 만난 젊은이인 내가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장면이죠. 와, 이렇게 길고 긴 훈민가를 쭉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훈민가 작품 해설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백성들에게 유교적인 윤리의 실천을 권장하기 위해 지은 교훈적인 작품인데요.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우리말 어휘를 사용해서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백성 중 누군가가 다른 백성을 타이르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의 어떤 그 옳음과와 다르게 서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유교의 윤리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호흡으로 고전시가 총 3편을 만나보았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시가가 막상 읽어보니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조들을 만나보았는데요. 작품이 쓰인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는 무엇인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등, 이렇게 과거의 작품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